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은?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는 달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어제 하루 종일 포털 검색에 올랐던 안철수 유치원, 이 키워드의 발단이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의 안철수 후보 발언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분명 단설 유치원이라고 말을 했으나 이것이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보도되며 촉발됐던 이 논란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공약 제대로 따져보는 사람들 별반 없지 않나? 이게 통념이었죠. 그런데 안철수 유치원이라는 검색어가 그 내용을 떠나서 하루 종일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이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완전히 새로운 유권자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많은 후보로부터 더 많은 공약과 관련한 논란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뉴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맞죠? 네. 네. 어제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아니 오늘 자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종 예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고위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뒷이야기처럼 예. 혼자 안 간다. 네. 몇 년 더 감옥을 가더라도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이 있다고 그 검찰 내부의 고민이라고 검찰 내부에 있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우병우 소위 라인 과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라인들에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기각됐어요? 네. 권순우 부장판사가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예.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역시 그리고 이제 그 기소 내용이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것도 빠지고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기소가 아니고 아직 구속영장 청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네.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빼면서도요. 또 관련해서 위증 함의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증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 영장을 발표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후폭풍이 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이걸로 끝난 거죠. 예. 네, 한 번 했던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요. 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대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요. 공식 선거 운동이요. 아마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유명해져겠죠. 이게 남은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범죄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대기업, 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면서 아예 못했던 SK나 롯데나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이 부분만 남은 거죠. SK와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은 사실 이 사안 초반부터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첫 시작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주요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고 이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게이트의 첫 출발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네, 결국 검찰이 자신의 검찰 출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했다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이제 불구속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반면에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그죠?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서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고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한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특검에 굉장히 여러 번 출석했고 검찰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여러 번 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것이 오히려 우병우 민정수석 건이 이게 기각으로 날 우려가 있어서 뭐랄까요, 시선 돌리기? 예, 그런 용도가 아닌가.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태극기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계속 소환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와 출석 일자를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잠시 후에 민의로 변호사 연결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영태 씨는 맨날 취재해보셨죠? 네,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도요. 그때가 계속 검찰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면 그날 당장 내 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계속 시간이 어때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어제 체포영장 쳤다고 해서요. 많이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뜯어서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의로 다뤄보겠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힘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야구 등 다른 종목이 많은데도 유독 승마만 챙겨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뜻합니다. 그랬겠죠. 사실 문체부 체육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야구처럼 팬층이 두터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승마만 챙기냐. 그래서 체육정책국장은 돌아버릴 정도였다고 이제 증언할 수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특정 정보 하나만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정윤아 씨가 승마를 했던 거죠. 예. 지금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지난주 3일과 4일에 미국 NBC 방송 앵커가 한국에서 생방송했습니다. 그런 다음날 친박 집회 사회자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가짜뉴스가 나는데요. 주한미군이 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는 작전명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한미군의 오래된 구호고요. 작전명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집결을 원하는 거겠죠. 이런 가짜뉴스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수들 지지율이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보수 집결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선거 있으면은 북풍을 바라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여하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 오고 하는 바람에 뉴스가 안보 위기 상황 아니냐고 하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계속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범보수 후보들이 특히
안보 이슈를 꼭 붙들고 나섰는데요. 판문점과 임진각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가 안보 위기 초래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좌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네, 그런데 어쨌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가장 먼저 판문점과 임진각을 달려갔어요. 보수 후보다운 신속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드 배치를 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말 바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안보 비상회의 제안했는데요. 5+5로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네,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회의 가지는 않았고요. 예. 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아요, 사실. 사드에 대한 입장 변경을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고, 보수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말 바꾸기는 한 건 맞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때 변명하려면 되게 구차해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어느 정도 입장 변경,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찬성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입장을 좀 바꾼 거란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구차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부풍 시나리오가 보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야권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할 때 덜 구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 후보들의 변명이 덜 구차하게 들리는 효과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수 쪽에서 집권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이거 예전의 방식이거든요. 막 안보위기론 퍼뜨리고 하는 게. 보수, 전통적으로 기대해왔던 전략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야권 후보들이 보수 아젠다에 같이 끼어들어가는 그 상황을 덜 구차하게 만들어준다. 전 나쁜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이번에. 누구에게 나쁜 전략? 보수 후보 쪽에 나쁜 전략인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뭔가 논란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죠? 유치원 논란이?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 관련해서요.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발언해서 학부모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민감한 안보 사안이 터졌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액션 기회를 좀 놓쳐버렸어요. 유치원 논란 때문에. 예. 근데 저도 하도 유치원 나와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하는 사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익단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큰 모임의 대선 후보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학부모를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외면하기 쉽지 않죠. 여기 가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론이 병설이라고 잘못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했고 바로 잡아졌습니다. 예, 왜 이렇게 우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병설 단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설은 초등학교 남는 시절을 이용하는 유치원인 거죠. 교장이 원장이 되고 단설은 별도로 유치원을 애초에 만들려고 국공립으로 만든 학교의 병설이 아닌 단독 유치원인 거죠. 건물이 있는 거죠. 네. 예. 둘 다 국공립인데 사설 유치원과 경쟁 관계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유치원 총연합회에 가서는 대형 단설, 국공립 크게 만들어진 유치원은 자제하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단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실수였다. 국민의당 일정 공약팀에서 일정은 잡지 않는 게 더 좋았거나 아니면 갖다 원론적 수준만 언급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공공성 회복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국공립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공립 중에 단설은 자제하겠다고 해버리면 대형 단설을 자제하겠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설은 또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이게 어디서 충돌하냐면 사설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공약인데 학부모들은 대형 단설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학부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만 내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충돌이 나서 아마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보육 논란이 공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대 수준의 워킹맘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 돼서 검색어가 올랐단 말입니다. 예, 물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서 통하기 어려움이 생겨서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결과긴 하죠. 결과. 그러면 큰 거를 가까이 지어줘야 하는 거죠. 여하간 이 공약은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한테 최적화되는 공약이긴 한데 일반 학부모들의
검찰에게는 별반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공약팀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후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고영태 씨 변호인인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혐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랑, 최근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선과 사기.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그게 해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고영태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유입니다. 출석에 불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고영태 씨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그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인 선임계 즉시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갑자기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그런 사정을 보면 이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성실히 조사 받을 테니까 출석 날짜만 좀 조율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출석 불응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사실 출석일 조정을 많이 해봐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해서 그 날짜 맞춰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전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날짜를 보니까 체포영장은 사실 그 전에 발부를 받아두었고요. 이미? 네네.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는 건가요, 그럼? 예, 발부 받아놓고 이제 저희 변호사랑 통화를 할 때에는 일정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거꾸로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 조율을 하긴 했었다고 하는 그냥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게? 이상하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저쪽에서는 고영태 씨가 연락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영장을 미리 사전에 발부 받아놓은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그날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고영태 씨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의 수사 목적상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기소를 해야 되거나 할 그런 사안 자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 어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같은 날 무리해서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걸로 봐서는 굳이 하자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물론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이제 사기는 뭡니까?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사기죄가 사실 이제 고영태 씨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까? 아니죠.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고영태 씨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이 송치했어요? 예,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소환 요구를 계속해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는데 뭘 다시 체포영장을 굳이 또 발부해서. 그리고 이게 소환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고영태 씨를 소환했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달라. 라고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날 나와라 이렇게 좀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급하게 자꾸 불러냈거든요. 그런데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했던 것이니까 변호사랑 상의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가 선임돼서 월요일날 검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소환했는데 우리 일정 조율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기 사건을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재밌습니다. 자세히 듣고 봤더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체포의 영장 발부에 문제점이 있거나 체포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뭐 아니면 체포 사유가 현재 소멸했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체포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체포 적부심 제도라고 해서 그 체포 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또 연결할 일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 자, 민의를 잠깐 달았더니 더 이상한 일이네요. 네. 네, 현재 또 고영태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본인은 항상 무죄를 주장하니까요. 근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나라를 걱정하다가, 본인을 걱정하다가,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후보를 걱정하다가, 걱정을 거의 안 하시는 지경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나라, 당, 후보 다 나라 걱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후보 걱정까지 하다가 이제 걱정이 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이 정도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꿋꿋하게 가자. 바른정당은 뭔가 약간 점점 초탈해가는 분위기예요. 우리 원래 초탈이었어요. 보니까 이걸로 뭐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완주하자 이런 톤으로. 아니 왜냐면 저희가 네. 어쨌든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남는 건 완주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인들이 또 현실 정당이 돈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이 30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어떤 대선 기간에 액션 없이 그냥 아무런 액션이 없다니요.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제 말은 네. 단일화나 연대에 관한 액션을 특별히 더 하지 않고 예전에 사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대선 기관인데 바른정당은 약간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고 가치를 훼손하는 소위 정치 공학은 배제한다. 이게 저희 처음부터 선언한 거였어요. 약간 종교단체 냄새도 나면서 점점 종교단체 약간 초탈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기기 위한 또는 뭐 자기들이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명예고 가치고 명분이고 다 번지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그런 거 이제 질리지 않으셨어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완주해야 돼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완주하자 이거 다른 거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두 번째에 가까운 상태 아닌가요 지금? 점점 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하시네요. 아니, 유승민 후보 본인은 워낙 원칙주의자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본인이 한번 뱉어놓은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매력이기도 하죠 당연히 거기에 환호했던 이제 지지자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대선 기간에 보수 후보들끼리라도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형이라면 국민의당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양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양쪽 모두 그다지 가능성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만든 세력,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 청산이 되지 않으면 단일화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유승민 후보하고 바른당 내에서는 가까운 축에 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 분 알아요, K모 의원. 한 분밖에 없으면서 뭘 자꾸 다른 분들이라고 그러세요, 복수처럼. 아니 다른 방송 저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 가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당들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각 자신의 후보를 옹호하고 뭐 이럴 때 또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나오면 바른정당 의원이 튀어나와서 변호를 하고. 아, 그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분 정체성이 많이 헷갈리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잖아요.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은 이제 한국적 관점에서는 안보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안철수 의원은 안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믿업지 않은 편이에요. 오락가락을 하지 않고 한 번 왔죠. 반대했다가 사드를 이제. 왔는데, 네. 다시 가진 않았으니까. 아니 이제 사드만이 아니라도 개성공단 문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분은 정체성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론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그런 형식은. 당론이 처리되면 그때 보죠. 그러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이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사드 반대에 대한 당론 처리가 되고 사드 배치한다라고 국민의당 당론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검토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이게 이제 결혼처럼 양쪽이 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건데 한쪽만 마음이 있다고 결혼이 성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떡할 거냐.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죠.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지지율은 낮지만 아쉬움은 니네가 와라 이거네요. 아쉬울걸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전제하에. 당론,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사드를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사드의 당론이 변경이 그 배치하는 쪽으로 국민의당 당론이 바뀌고 나면, 네. 그러면 반대했던 명분은 이제 다른 명분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1번 명분 일단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명분이 약해지는 거니까 검토 우리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만 검토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아쉬운 쪽이 검토해야죠. 하여튼 양쪽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죠. 그리고 단일화의 이제 조건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다음부터는. 네. 그럼 단일화가 될지 또 저쪽은 연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정을 할지 이제 그건 검토하고 얘기해 보면서 연정이라는 되겠죠. 걸 뭐를 말하는 거야? 후보는 각각 그대로 살아 있대. 연정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DJP 연대 같은 것도 연정의 범주 안에 든다고 그때는 보는 것 후보를 같아요. 하나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공동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죠. 단일화가 아니라 연정을 전제로 한 후보 사퇴가 되는 거네요. 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 뭐 열어놓고 지금 저쪽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맞아서 한 후보가 사퇴한다면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기를 사람들이 전망할 텐데 유승민 후보의 옵션에 단일화 그리고 연정을 전제로 한 사퇴. 이 2번 사퇴도 있는 겁니까? 옵션 속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가 전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일화는 조건을 놓고 그 조건 하에서 서로 경합하여 한 사람 뽑는 거지만 사퇴는 후보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는 아직 후보한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후보는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근데 국민의당 쪽 안철수 의원 쪽은 다 연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라. 예. 이쪽은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뭐 서로 양가가 혼사를 하려면 온갖 뭐 협의와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런 논의 자체를 김무성 선대위원장과 국민당 측이 하고 있는 듯이 뭐 간간히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K 의원이 계속 그러신다니까요. 한 분밖에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K 의원에게 김성태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해운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표현하자면 이해운파와 김성태파와 의견이 다른 거네요. 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여튼 의견이 갈리는 의원님들이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모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누가 더 우세합니까? 당내.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우세하겠어요? 자꾸 하나라고. 본인만 그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군요. 마지막, 소위, 연대든 단일화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군요, 여지는. 네. 그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든 단일화든 가능성이 높나요? 수치로 그거야 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늘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라는 분은 안 변하는 분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닫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연대 가능성과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혹은 단일화 가능성 둘을 비교하자면 1번, 2번으로 놓자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높다. 사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 굳이 얘기하라면 50대 50이죠. 그래요? 네. 아예 안 될 확률과 비교하자면요. 그것도 50대 50이죠. 네. 물어봐야 소용없는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듣고 제가 3부에서 폭로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휴대폰 꺼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오시자마자 내가 땡땡 일보를 절독했다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이 이후에 막 항의 전화 받았어요. 그 땡땡 일보로부터. 직접? 네.
여기서 땡땡일보는 조선일보죠.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 얘기했는데요. 뭐. 본인이. 아니, 진짜 우리 신문 끄는 거예요. 선배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그 때문에 끄는 거예요. 등등. 여러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이제 조정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언론. 네. 대선 관련 보도를 다시 눈여겨봤더니 좀 변화가 있던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모 후보를 상당한 수 오차범위 바뀐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긴다. 이게 일면에 거의 숟가락만한 글씨 하나가 숟가락보다 큰 글씨로 보도되지 않았나요? KBS 연합 여론조사가 지난 일요일날 조사됐는데 등등 많이 보도되던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뭐 샘플링 왜곡이 있다 없다 굉장히 논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정통 보수가 여기 있는데 네. 왜 야권의 후보 한 사람 밀어주냐? 아니, 그러니까 보수라고 볼 수 없는 분을 보수 후보라고 보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자꾸 이제 포장을 하는지 굉장히 저는 유감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당했다 싶어가지고.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당한 지 10년도 넘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 세력 자체가. 네. 그 국회의원이 30명 이상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보수 매체로부터 외면당한 게 기억이 없어요, 저는. 공식적인 정당으로는 그렇지만 세력이 요만한 세력이 당했던 건 2007년에도 있었어요. 요만한 세력. 주류가 아니면. 근데 지금 밀어주는 쪽도 주류는 아니잖아요. 보수 매체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은 우리가 보수 비주류여서 밀쳐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은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당해왔던 일인데. 덜 그런데. 덜 억울한데. 아니 저분은 보수 후보가 아닌데 왜 보수 1번, 2번 타자를 두고 밀어주느냐. 이런 그건 보니까 이제 거죠. 보수 진영에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차라리 선택하겠다. 이런 지금 현재 작전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보수 매체에서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 소위 자기들이 밀고 있는 이 모 후보, 안 후보죠 뭐. 안 후보가 보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통 보수 후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문제로 보수 진보를 가리기보다는 대북 문제로 보수 진보를 가르죠.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명백히 보수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씨가. 근데 이 안철수 씨를 보수 후보인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위 홀리기 전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수 1, 2번 후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실제 여론. 이제 보수 1, 2번 후보가 약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모 대통령님 때문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남 탓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저런 거는요. 최근에 이제 방금 뭐 언급하셨기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샘플링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서울관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른정당에서는. 또 비슷한 생각인가요? 아니 어떤 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전문가에 해당하는 모 교수님이 이제 글을 올려서 샘플링의 그 1인자입니다,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 뭐 그 분야는 모르니까 1인자라고 치고 어쨌든 뭐 전문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뭐 제가 좀 창피하지만 저도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통계로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통계. 네, 그런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럼 아시겠네요. 예, 그 상당히 표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거를 모두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나 한번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혹은 표본 추출,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서 이게 그 기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고 이 기법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로 인한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성하죠. 그래서 여론 조작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단순히 시간이 쫓겨서 부실한 여론조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언론들이 그걸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글자 하나가 숟가락만한 글씨를 이제 보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여러 가지 생각해 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바른정당 내의 반응인 거죠. 그걸 보면서 혹은 이런 샘플의 왜곡을 보면서 바른정당 내에서 그런 거 같네 하는 거죠. 그런 거 같네? 네. 그런 거 같네는 그런 거는 뭐죠? 뭔가 의도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다. 네. 정치권에서는. 뭔가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게 바른정당 내부의 분위기입니까? 뭐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여론지형입니다. 사실 이건 전통적으로 야권이 처했던 현실인데 불리한 여론지형. 불리한 여론지형과 그 낮은 지지율과 그리고 이제 그 갈라진 보수 1, 2 후보와 그리고 대구 TK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가면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배신자 정서도 있습니다. 그 세 분이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계속 동일인이 포항에 오시고 대구에 오시고 충청도까지 따라오세요. 동일인이요. 그래서 저희가 유승민 후보가 나타나기만 하면 가서 배신자라고 막 공격해요. 보니까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언론에 계속 잡히고 유승민 후보가 오면 막 배신자가 어디로 가서 하는 그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그래요? 네, 두 명이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까까지 생각했어요.
오. 특정 세력에 월급 주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연리를 제껴놓고 생업을 제쳐놓고 어딜 가든 저희를 따라다니시는 어디 거예요. 가는지 하루 어떻게 종일. 알고 따라오는 거죠? 누군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언론에 저희가 이제 일정이 공개되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죠. 일반인들은 그거 알기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세력에 월급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이제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 특히 이제 TK 지역에 방문했을 때 꼭 따라붙는 게 환영받고 뭐 왔냐 하고 칭찬해주는 멘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언론에 꼭 한줄 실리게 하는 거죠. 일부가 2명이에요. 일부 주민들은 예. 혹은 뭐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은 배신자가 여기를 왜 왔냐며 격렬하게 등등등으로 멘트 꼭 따지는 그 멘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이나 제가 다른 데를 다 따라가 보진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공장이네, 공장.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동일인이에요. 옷은 바꿔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포항 죽도시장은 따라가 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들을 또 막 멀리서도 후보가 저기 멀리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른 소리 한 사람 복 받을 소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이라 하더라도. 근데 항상 언론에 등장하는 그 멘트의 주인공이 동일인물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왜 언론에다가 무대지가 안 하셨어 이 사람이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만든다고? 근데 언론은 또 재밌으니까 계속 써요 또. 근데 이제 그게 효과를 이게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가 비토당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역밴드 효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서 안 될 사람이니까 표를 주면 안 되겠다는 사표 심리도 발동시키고. 언론에다 그럼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야 되겠네요. 내야 되죠. 이런 일은. 네. 이거 의도가 분명한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분이 소리 지른 건 사실이니까. 소리 지른 건. 소리 지른 건 사실이라 그 보도를 문제 삼을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는 왜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유승민 후보가 저희 뉴스공장에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지 이제 나오실 때가 됐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연대에서 후보 사퇴라도 하면 한 번도 못 타보고 끝나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유승민 후보의 저는 그 지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 TK에서의 배신자 소리 이렇게 이제 알바 혹은 공작원이 따라다닐 정도의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더더욱이 거기 가서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유승민 후보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유승민 후보의 발목을 붙잡고 TK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본인의 배신자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까봐 그러시는 게 아닌가 물어봐 주세요. 이런 1급 참모를 저희가 일찌감치 모셨어야 되는데. 근데 유승민 후보는 사실 수도권에서 먹힐 수 있거든요. 빨리 TK를 벗어나서 수도권에 어필했었으면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계속 TK에서의 배신자 정서 극복하느라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알고 보면 또 그것도 딱 정해진 사람 몇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지역 후보에 묶인 느낌이에요. 얼른 뉴스공장에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요. 네.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1급 참모로서 저희가 영입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물론 유승민 후보를 인터뷰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뉴스공장 청취자들과 만나게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 자신도 TK를 벗어나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인데 지지율이 2% 막 3% 1%대에 머무는 게 그 이유 그런 전략이 실패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구도, 소위 바람, 이번 선거는 완전히 진짜 양극단으로 쪼개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쓰나미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나오는 걸로.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꼭 네. 같이 손에 잡든 어떻게 해주세요. 해볼게요. 예. 아, 다음은 본선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요. 이현 의원이었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아휴,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투힘. 투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본격적인 대선 전국입니다. 네.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만든 코너인데요. 이 전국에서는 여론조사 수치 자체가 저세는 뉴스죠.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아예 모시고 두 분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두 분을 저희가 굳이 어렵게 선별하여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의 향배 혹은 각 후보의 장단 여론조사 전문가가 보는 앞으로 짚어가 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체중이 저랑 비슷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은 이상일 아젠다센터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두 분은 전국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최근 여론조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널뛴다고 표현해야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의 네. 똑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한 여론조사 같은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두 분이 파악하시는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 문제가 좀 있긴 있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건 기법의 문제일 뿐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다 하는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분해서 여론조사가 요런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부터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박시영 네. 부대표님, 예, 부터.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과 조사했던 것이 그 조사 결과가 네. 좀 튀는 결과가 당시에 좀 도출이 됐는데 처음으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고 발표되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죠. 네, 그 조사 결과가 문제가 좀 됐던 이유는 쟁점이 됐던 이유는 당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가 현격하게 낮게 나왔었습니다. 20%대가 나왔죠. 예, 다른 유사 기간 내에 조사했던 거에 비하면 뭐 거의 15%에서 20% 정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이긴 걸로 발표된 게 그 지점이 아니라 네. 정당 지지도 부분을 보고 이제 지금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양자 대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표본 자체가 틀어져 있느냐. 그래서 정당 지지도도 낮고 문재인 후보 지지도도 낮고 그래서 결국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표본 자체가 좀 틀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도 폐기가 돼 있는 KT 등재 번호로 유선 전화를 40%를 했는데 거기 그 KT 등재 DB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비등재 가구가 등재하지 않는 가구가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이름이 밝혀지기를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KT 등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 전화번호부에 올라간 이름.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50% 넘기 때문에 표본이 정확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유의미했는데. 2010년까지는 주로 사용했다가 2010년 때 지방선거 때 한명수 오세훈 때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한 20%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실제 개표해보니까 0.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그 뒤에 RDD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미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의 조사 방식을 이번에 고집을 했기 때문에 내일신문이 갑자기 이 조사 결과 상당히 튀는 조사 결과 도출이 됐습니다. 이상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각 조사마다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것은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보기 때문에 오차가 있고 그 오차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선과 무선을 얼마나 섞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에 대한 문제. 또 이거는 뭐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른가 보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질문의 방식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양자 구도를 물을 때 그냥 뭐 문재인과 안철수만 나온다면 이렇게 묻는 것하고 뭐 안철수가 한 명이 되려면은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뭐 유승민 등과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질문 방식의 문제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이 조사 방식의 문제들이 정확하게 통일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편차도 분명히 있다고 그게 보여지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고. 그죠? 근데 지금 방금 박 대표,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KT 등재번호를 사용한 거는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KT 전화번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그 익명 전화번호부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를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 두꺼운 책. 그 당시는 전화를 등록하면 다 자동적으로 등재가 되고 굳이 나를 거기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수의 그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등재가 돼 있었고 그 속에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추출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유선전화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이 등재율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선전화번호 등재번호만 갖고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의하시는군요. 네,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방식대로 다 RD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디오편위원회 여론조사 방식에서 KT 등재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공이 왜 안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냐, 더 이상 정확도가 떨어져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보수 편향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조사업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비의도적인 에러냐 이 부분은 이제 확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그렇게 한 것인지 오히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RDD라는 것이 이제 국번 앞자리, 뒷자리를 다 무작위로 생성시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랜덤으로 한다는 하는 거죠. 건데 이 방식이 이제 상당히 번거롭고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손쉽게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석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있나요? KT 등재를 사용하면 보수 편향이 여론조사의 나오나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이렇게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 또 문제는 뭐냐면 비적격 사례가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KT 등재 DB로 했을 경우에. 비적격이라는 건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팩스라든가 결번이라든가.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게 나왔던 걸 보면 이것을 KT 등재 DB 내에서도 과거에 조사에 응답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회사마다 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 대목은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냐면은 조사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 안 걸리고 이런 번호가 너무 많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절약하기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허수가 없는 번호들 추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상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추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 커버리지라고 하죠. 전화번호를 우리가 이게 1번부터 9,999번이 있으면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틀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번호라고 알고 있는 좁은 풀 안에서 전화번호를 뽑을 때는 이 번호들이 전체 번호를 대표할 수 있는 거냐, 대표성의 문제가 일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냐 모르냐 여전히 모르는 문제지만 여전히 이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기법에 문제가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좀 보여지죠. 그러면 이어서 나왔던 이제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 여기서 이제 샘플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번 네 자릿수 국번을 8,000개 정도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개만 사용했고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뤘거든요. 한번 다뤘는데 여기서 역시 샘플링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겠죠, 두 분 다? 예, 뭐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번에 어떤 국번을 걸어봤자 다 없는 번호더라 이런 경우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건 뭐 상식인데요. 이거를 그렇게 아주 현저하게 줄여가지고 좁은 풀 안에서 뽑아도 나머지 국번에 있는 번호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KBS 연합뉴스하고 조사한 코리아 리서치라는 기관은 이제 언론사, 중앙 언론사도 오랜 시간 조사를 했고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직전에 했던 조사와 이번에 발표한 조사 사이 방법의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이 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 전화번호의 풀을 좁혀서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사가 뭐 아마 송관이가 지금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추이 조사를 하려면 계속 매월 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좀 바꾼 거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었는데 두 분이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양 후보에게 관심이 대단히 집중돼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단기간에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검색어가 매일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도. 이것이 소위 이런 네거티브를 일단 하죠. 네. 뭐 반대쪽에는 검증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공세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1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뛴 거 아닙니까?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혹독하게 받은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됐던 검증 공세가 안철수 후보로 옮겨가는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랑비에 못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중에서 의혹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격이 있길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뭐 한 일주일 사이에 그 급상승을 했는데, 뭐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드디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싶겠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지지율의 실체는 안철수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재인이 아닌 대안을 바라는 비문 정서의 강력함, 어떤 그 사이즈를 보여주는 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네거티브나 여러 가지 그런 공방들이 되게 지지층이 이제 확고하게 갈라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말은 믿고 상대 후보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안철수의 지지층은 지금 급격하게 모여든 이 뭔가 예를 들어 뭐 그 집이라고 치면 아직 부실한 명확하게 콘크리트 다 마르지 않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모르는 이슈들, 그러니까 안철수의 입으로 우리가 검증을 듣기 원하는 이슈들을 제기했을 때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직은 이 유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지지층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굳혀져 왔던 지지층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급상승한 부분만큼의 지지층은 아직도 견고하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층 분석해 보면 호감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층은 굉장히 적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깊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넓은데 깊이가 좀 얕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그게 반대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호감층은 안 후보만큼 넓진 않아 이 지지 강도, 충성도는 굉장히 깊거든요.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떤 그 만약에 검증 공방 속에서 이게 문제가 야기되면 많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안철수 후보가 확 올라갈 수 있고 올라왔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비호감도가 낮고 그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확장성이라고 표현해왔죠. 확장성이 넓다는 게 이번 입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깊이가 아직 얕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대통령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강하게 형성돼 있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 자기 지지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저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고도 남아있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가슴이 많은데 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철수의 지지층이라는 건 결국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적어도 아니면 비문 정서 소위.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후보한테서 도저히 저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지 않는 한 문재인을 필요하는 정서가 너무 강할 때는 결국은 대안으로 안철수한테 계속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안철수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지지도는 호감도의 반영일 뿐이고 이게 이제 시간이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인물 대결에서 인물과 세력 대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당까지 따져보고요.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이게 대통령 자질이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게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 호감도하고 그런 어떤 확고한 지지로 바뀌는 그 과정이 지금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얼마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약하면 40석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국정 불안, 국정 혼란 이런 어떤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과거에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다른 각도로 본 게 뭐냐면, 과거에 보면 이 보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보면, 한나라 대 반한나라, 새누리 대 반새누리로 선거구도 짜여집니다. 결국은 새누리를 지지할 거냐 아니냐, 보수를 지지할 거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반대로 와서 지금 문재인이 아니냐의 문제로 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제2차 한풍의 본질은 비문풍이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반기문으로 나타났었고,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으로 나타났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와서 지금 안철수한테 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40%라는 틀에 갇혀있는 문재인 후보가 주는 불안감, 내지는 어떤 뭔가 그 중도나 보수층한테 주는 막연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불안감들을 깨거나 뭔가 그걸 깨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문재인이 아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지지층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좀 동의하는데 그게 어쩌면 아주 강력한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어떤 이 다른 대안, 문재인 이외의 대안을 찾는 이 힘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보여진 거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충성도는 약하지만 비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켜낼 수 있다는 떠나지 못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문재인에 대해서 불안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부감이거든요. 안보관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거부감이 센 거지 불안의 요소는 오히려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더 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본선 국면에 지금 후보 등록일 접어들면 이제 40석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냐. 누구랑 손잡을 건데 이게 민주당 쪽이냐 아니면 보수 세력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받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리더십이 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과연 소수 정당으로서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정치력이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을 요구받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불안의 프레임은 문재인 것이 아니라 안철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양쪽의 불안감이 충돌하는 거죠. 안철수의 불안감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체성의 논란, 구도의 논란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안철수의 정체성은 뭐냐? 그다음에 뭐 보수와 손을 잡는 거냐 아니냐? 정말 정권 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싸움도 벌어지겠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있는데요. 또 한쪽의 불안감은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 아까 거부감이라고 말씀하신 저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지층이 아닌 분들은 이 문재인이 당선되면 예를 들어 어떤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어떤 청산이 그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들을 주고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동안 보여준 경선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문자폭탄 이런 것들이 주는 상처나 불안감도 굉장히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깨지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막연하지만 상당히 큰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안감 속에서 어쩌면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표심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비슷한 얘기를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에 나왔더니 수준이 재밌네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여기서 이제 계속 홍준표 후보 변수를 빼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리면 이 구도가 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TV 토론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에 대해서 약간 중간에 고민하는 층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중심으로 아직 그 조사를 해보면 유보층들이 60대가 좀 많고요. 영남권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또 20, 30대도 유보층이 많이 나오는데 다자구도를 해보면. 그래서 그 영남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던 고 연령층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단기에 조금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홍준표 지사가 한 2%에서 한 4, 5% 정도로 뛸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벌어지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보수층이 아직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상당수가 유보하고 있거나 안철수 후보한테 좀 쏠려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힘이기도 하고, 난 보수 자체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과연 대선에서 영남 보수 정당 두 개를 다 버리고 야당을 지지해서 어떤 차악을 택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논란들이 충분히 앞으로 벌어질 거고, 그 속에서 결국은 그래도 뭐 대세는 아니더라도 보수 정당을 지켜내는 것이 그 이후에 미래를 위해서 나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대선은 어쩔 수가 없고 차라리 보수 정당을 기본을 지켜놓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유의미하지도 않은 수준의 득표율로 끝났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정당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 그럼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누가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을 지킬 건데, 이런 어떤 문제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보수가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이 아닌 대안을 위해서 안철수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끝까지 보낼 거냐, 아니면 보수를 살리는 길에도 일부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이제 도지사직 유지하느라고 본격적인 행보를 못했잖아요. 이제부터 아마 그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일 개인 플랜 워낙 강하신 분이라.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수층의 재결집이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홍준표 후보가 몇 %를 넘었을 때 이 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격조가 높죠, 토론형을.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대거 언론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17일부터 그때 일제히 발표를 할 건데, 이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약간 조정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격차가 얼마나 날 거냐. 만약 5%포인트 정도 다자구도에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조정기를 거쳐서 약간 하락 국면에 탄다. 이러면 홍준표 지사가 도약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공간이 열리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과정을 보면서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보수 홍준표 후보가 10% 내지는 15% 이 두 가지 선을 언제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구도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의 싸움이 격화됐을 때 과연 강력한 진보층은 어떤 선택할까? 예를 들면 반대로 심상정 후보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한 그 진보 노선을 걷는. 그럼 결국 보수와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가 15에서 20% 가져간다는 얘기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나눌 수 있는 표가 80%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박빙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 보수가 몇 %를 끌어모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판이 결정되는,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안철수 그 문재인의 대결 구도에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해내느냐를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상관관계는, 역상관관계는 결국 안철수와 홍준표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제 문재인 지지층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다고 본다면 결국 보수가 쏠렸던 것들을 얼마나 다시 중도로 쏠린 걸 얼마나 되찾아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가 얻을 수 있는 표가 최대치가 결정되는 거죠. 한마디로 보태면 이 문재인 후보가 지금 4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 5%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45%로 안정적으로 도달을 하면 이 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열릴 수도 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7%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45%를 찍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안철수 될 사람 찍어주자라고 생각했던 보수층들 일부가 아까 그 유상일 대표 얘기한 대로 보수정당을 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대세가 넘어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5%는 어디서 이 획득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안희정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 중에서 일부 안철수로 가 있는 한 2, 3%. 그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판단 유보층으로 남아있는 또 3에서 5%. 이들을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사이드에서 고민은 그러자면 안철수 후보 사이드에서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저는 결국 이제 통합이라는 가치, 통합이나 연대라는 큰 틀의 가치를 계속 내세우고 새 정치를 내세웠는데 그 깃발 아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질적인 모여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적어도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명분으로 계속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그 부분을 충성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빌려왔던 지지율을 하더라도 잠깐 가봤더니 이 사람이 좋다. 괜찮고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인상을 계속 주는. 적어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자발적으로 보여준 지지층인데 이거를 적어도 후보나 정당이 우리는 그럼 지지하는 분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내놓을 이제 때가 된 거죠. 이 부분이 많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안철수 캠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호남도 잡아야 되고 TK도 잡아야 하는. 그렇죠. 양손에 떡을 쥔 꼴인데요. 좀 이질적인 조합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성공하면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한 일을. 예. 아무도 못했던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숙제 앞에 있는 거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이번 싸움이 대선이 꼭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폭제는 됐지만 밑바닥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쟁점화 시켰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지점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 뭐 양쪽 다 마찬가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그렇죠. 후보 등록 전후를까지 이 흐름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네.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추세냐, 정체냐, 내려가는 추세냐가 이번 한 주를 지켜보는 주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워낙 주목도가 높으니까 아마 소소한 이슈까지도 뭐 네. 크게 아마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 공약이 이렇게 검색어를 하루 종일 차지할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캠프가 지금 조심조심 행보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대단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코너를 고정으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긴 처음입니다. 두 분의 직원을 고용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고퀄리티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고퀄리티라는 문자가 많이 오네요. 예. 직원들을 동원하신 것 같고. 금방 시간 지나갔어요. 이야. 아주 재밌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코너를 고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마음이 급해서 제목을 못 정했어요. 예. 제목 없는 상태로 대선이 끝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급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일 아젠다센터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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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가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가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가티 이미지 뱅크 자, 불친절한 AS.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새 변호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각이 되고 고영태 씨는 긴급 체포되고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왔고요.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화 작업을 마치고 TBS 옆을 지나가는데 방송국과 가깝다고 라디오 깨끗하게 들리는 건 아니네요. 네. 기지국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기지국 근처로 가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면. 아니면 방송국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스튜디오로. 자, 태백인데 저희 아이들도 저랑 늘 아침마다 이 방송을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정치인들을 꽤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알려주세요. 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들려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오늘 문자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다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죠. 네, 시간도 없고 제가 불친절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악마 나오셨습니다. 설명이 길어가지고. 이름도 안 붙여주시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악마 변호사를. 그죠? 뭐. 종편에 나가셨을 때도 거기 같이 나오신 분들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죠? 그러게요. 네. 소문이 참 빠르고. 거기 작가들도 다 알고. 작가들 사이에서 특히 악마로 찍혀가지고. 예.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잘하고 살아야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 예.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이 딱 맞는 주제가 나왔는데, 영장기가. 악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악마 축에도 못 껴요. 어디 무슨 발가락이 떼도 안 되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편으로는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재능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우전석에 대한 수사는요, 다들 혼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시작됐어요. 여름에 나왔다니까요. 여름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 박 전 대통령 수사보다 먼저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도 나오기 전부터. 최순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우병우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이게
시작되는 그렇죠. 겁니다. 특별수사팀이 그때 우전수석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이미 꾸려졌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구속영장 당사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렀는데 또다시 빠져나가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전석이 빠져나간 건지 빠져나가게 이 길을 터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는. 터졌다고 봐야. 왜냐면 정황이 아니겠는가.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명백한 게 없다는 거죠. 명백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전석이 계속 주장했던 게 자기는 모르고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 최순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비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모른다 나는 그쪽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K스포츠 재단이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미르도 그렇게 한 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죠. 악마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다. 일만 열심히 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렸던 그림. 딱 그 그림 그대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못 빠져나간 거를 혼자 빠져나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선의로 한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그 대형 틀이 있었잖아요. 그걸 문건을 바로 만들어준 게 민정수석실이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의 어떤 출연 자체는 어차피 이게 문제가 없고 거기서 꺼내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그 틀 속에 만들어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도 여전히 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는 줄 알았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고 최순실은 아무 관련 없는 줄 알았고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고 최순실의 개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진공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민정수석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일 정도로까지 소명을 했다는 게 더 대단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거를 짚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뒤에 증거인멸 도주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법원이 봤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건데. 검찰이 검찰 수사가 솔직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과거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기각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기각됐느냐 이건 법원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판단 잘못 아니냐 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할 거리를 주지 못한 거예요. 일단 SNS에 영장 담당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사실들 우 전 수석이 이른바 자기 밑에 특별감찰관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말고 자기 그냥 부하라고 표현을 할게요. 검찰에서 데려왔고 경찰에서 지원받고 세무 공무원들 데려와서 쓴 그 특별감찰관이 어떤 횡포를 부르는지는 알려졌잖아요. 영장도 없이 사무실 수색하고 개인적으로 모욕감까지 주고 공무원들 일단 공정이 없는 데도 만든다고 하고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좀 지나치게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명을 해냈는지가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정도로 검찰이 충분히 못 때린 건데, 못 잡아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게,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마지막에 폭탄 몇 개를 던졌잖아요, 사실. 100% 구속된다, 다시 영장 청구하면. 두 번째로는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통화했던 거를 다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왔던 게, 그러면 결국 검찰도 자기 내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입증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특검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뭐 지금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 특검 수사본부가 특검이 돌아갈 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검찰 쪽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래서 압박인 거죠. 왜냐면은, 검찰 내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기도 함께 연루될까봐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압력인 거죠, 압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냐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사실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에 우전석이 전화 걸어가지고 상황 파악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이거가 뭐 직권남용은 어렵지만 최소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압력을 행사를 해놓고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화 가고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되고 물어보는 건 사실 수사팀에 대한 압력 아니냐. 압력이죠, 당연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빙 돌려서 그렇게 우전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아니 광주지검장의 형사부장한테 전화를 하면 한참 수색이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압력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특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뉘앙스가. 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번에는 들었고.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것마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 이야기, 복수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혼자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겠다. 다 같이 가겠다. 어디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받은 워딩은 몇 년 더 살더라도
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렇게 비장한 표정을 짓고 들어갔다. 이게 내가 건드리면.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뭐 알겠다 모르겠다를 떠나서요. 이게 그러면 우전석 개인의 문제, 우전석이 그렇게 잘나서 사단이 이루어졌던 것이냐. 물론 아니면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영특함도 물론 여기에 있지만 바탕이 돼 있겠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가는 자리까지 갔었을 때 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실은 와야 된다고 검찰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과 검찰의 라인이 이번에 드러나고 그 사이에 혹시 국정농단 사태에 기여한 부분들이 기여하거나 생기게 되면 방조하거나 묵인한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까지도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장이 안 나오면 검찰이 먼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을 검찰은 지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전석은 버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는데 같이 버려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전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켰다기보다는 저는 꼭 지켰다기보다는 약하게 야각 요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표현할게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법원이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선이 지금 안 되죠.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특정인을 사법부가 뭐 봐주고 할 그런 계제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엄격하게 하면 엄격하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 못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거잖아요. 공범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최동원 전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특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 얘기 계속했었거든요.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거는 알면서 도와줬고 법적 지원을 해줬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는 K스포츠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스포츠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대로 밝혀졌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말로 국정농단 정치에 대한 방조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사실상. 공범이죠. 적극적인 공범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직권남용밖에 못하고 그것도 그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검찰이 이번 일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비율은 모르겠어요.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비율은. 하지만 두 개가 섞여 있고 그 결과 이런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비난을 계속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장 지금 왜 이렇게 대선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늘 나오는 얘기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 나오고 있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특검의 주요 인물들이 다 검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다 차냈어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공교롭게도 특검에서 보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 밤에 고영태 씨를 아니 근데 고영태 씨를 왜 어제 참 아니 전 그리고 사기죄 얘기 나오길래 언론에는 말소수 얘기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사기죄는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기소로 통보했는데 혐의 없다고 통보된 거를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올 날짜를 조절하다가 바로 체포를 해버린 문뜯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대상에 많이 대봤잖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 일을 벌이게 되면 당장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거 우전수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나? 알고 이렇게 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들을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너무 꼭 겹쳐야 되지 않아도 되는 날짜를 겹치게 만들었잖아요. 영장이 나와 있었잖아요. 영장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언제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많이 도망다니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거의 내부 고발자 수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기는 무혐의 처리로 떨어져 나갔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5년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들 아는 게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해서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를 안 친 게 아니라 고영태 씨는 그걸 그 자리를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를 동원한다, 최순실을. 그러면 주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급하게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어제 하냐고요, 이거를. 날짜도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경찰에서 무혐의로 이건 혐의 없다고 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 통보됐잖아요. 불기소라고. 그러니까 혐의 없다고 떨어졌어요. 일단 조사를 했던 경찰이. 물론 뭐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재수사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어차피 수사권은 검찰이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지만 기초조사를 했더니 혐의 없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하고 넘어간 사안이었는데 요 사안으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를 받아놔요. 잘 오는 사람인데 연락되는데 특검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인데 일단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요. 언제 나오실 거냐고. 그렇죠. 언제 나오실 거냐고 날짜를 조정하다가 갑자기 언제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체포를 해버려요. 그렇죠. 나올까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 발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고영태 씨가 돈 받은 거는요. 그 이른바 김수현 파일, 고영태 X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고영태 씨도 진술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증거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발로 걸어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변호사도 정해졌어. 검찰이 부르면 오던 사람이야. 특검보다 잘 오던 사람이야.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데 날짜도 맞춰서 나온대. 이거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체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 진짜 다른 걱정이 뭐냐면 고영태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해버리면 그거를 또 다시 그분들이 써먹을 빌미가 되는 거죠. 해명을 충분히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문제를 검찰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요. 이 민감한 시국에 왜 이렇게까지 묘한 일을 아니, 벌여요?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